죽은 자를 통해 삶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문사회학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이제 법의학자시니까 당연히 법의학을 가르치시는 거 알겠는데 인문학 강의도 하세요? 보통은 우리도 이제 전공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교양 학문을 접해야 되죠. 마침 제가 법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의학 말고 다른 것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인문학 네가 해야지 그래서 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인문학은 주로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지금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플라톤의 국가는 뭐 들어본 적도 뭐 좀 가물가물한데 뭐 이게 읽어본 적이야 뭐 더더욱 없고요. 살짝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얘기입니까? 내용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로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묻죠. 도대체 위선자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모든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한 저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 바보치고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선생님의 입으로, 선생님 말씀으로 정말 진짜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왜 행복하고 왜 유익하고 그걸 왜 알려주십시오. 그걸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하루 저녁 내내 토론을 해요.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보기엔 너무 작으니까 야 인간하고 비슷한 국가를 한번 건설해보자. 큰 국가에서 정의로움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 또한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제목이 이제 국가가 된 거예요. 이야, 일목요연하게 바로 읽었다. 이래서 선물을 해드리면 안 돼요. 전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학생분들도 이 책을 다 잘 읽어 오십니까? 우선은 책을 다 사게 하죠. 어. 대학을 예과를 두면 뭔가 좀 두꺼운 책 한번 들고 다닐 필요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설득이 되네요. 설득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의과대학에서 아마도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안고 있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고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플라톤 또한 의사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 중에 법의학은 이 저 뭐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선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43개 의과대학 중에 10개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의학자분들끼리도 단톡방이 있다 그래요? 예,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56명이 단톡방인데 지금 이 안에 거의 국내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나와 있네요. 거기서도 교수님들 이모티콘 많이 쓰십니까? 쓰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쓰는 분이 그 세대 차이는 보이죠. 쓰십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그 빵빠레 날리는 거 보면 누가 어디 뭐 상 탔던 빵빠레 한번 날리고 뭐 그런 빵빠레. 식이지. 그 우리 교수님은 좀 법의학자가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이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고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대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소개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원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 비연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토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 있다가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 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 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익사라고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고도의 부패로 인해서 사인은 불명임을 하고 먼저 전제를 하고 비록 부패가 진행됐지만 여러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서 생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은 나름 인정된다.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정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런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지금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높죠. 저는 제가 행복한 표정과 뭔가 잘 사는 표정을 했을 때 고비하기 정말 재밌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저는 진짜 아니 실제 이렇게 법의학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 사건을 접할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사례 보면서 자기들이 눈이 열렸을 때 굉장히 재밌어하죠. 근데 그게 거의 별똥별 수준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왜 그러죠? 야 이거 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놓치죠. 그래서 제가 톰 소어의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톰 소어가 이제 이모한테 페널티를 먹었잖아요. 페인트 칠하라고. 네, 맞아요. 지나가는 친구가 야 뭐야 했더니 너 벌 받는구나.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넌 함부로 못해. 나 좀 하면 안 돼. 아예 안 돼.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자꾸 하니까 장난감 갖다 줘. 하면서 이제 그 페인트 장사를 칠해요. 하죠, 장사를. 네. 그러니까 네가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넘어가지 않죠. 그럼요. 저는 관심이 없는 척하죠. 학생들한테. 너 정도는 안 돼, 법의학이. 그 정도 관심은 수태 매년 있었어. 찾아온다고 아유 의대 졸업하고 또 찾아온다면 인턴 마치고 또 찾아오면 전문의 좀 따고 그렇게 여유 부리도 전문의 따고 나면 또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나도 수구리였어야 되니까 계속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 이제 바로 밑으로 그 법의학 교수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도 이제 제자 노상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처럼 돌연변이 혼자 커갖고 온 학생이에요.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3년 차 때.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을 잡았죠. 잘 왔다. 그리고 정말 부자나 또는 뭐 화려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외롭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게 지금 뭐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언젠가는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법의학은 더 낮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게 제 생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그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근데 실은 노상재 교수 앞에 3명 정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했다가 있었어요. 안 했어요. 선배들이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숲에 가려서 못 봤던 보석이죠. 이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보석이 혼자 남았던 야 표현이 좋으시다. 아니 그분을 위한 찬사는 뭐든지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이제 부검도 조금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라북 도내에 발생한 일반 사건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마지막 희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쓰신 부검 감정서가 이 진실을 밝히는 또 이제 단초가 된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부검이 참 어렵죠 이런 표현 하거든요. 시신을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부검 자체의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감정서를 쓰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서를 쓰다 보면 이분이 왔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손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유원지에서 프린스 차량이 유원지로 굴러서 내려갔죠. 근데 그 안에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려면 탑승자니까 차량 내부 구조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야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머리나 이런 쪽에 독특한 모양들이 있어요. 동심원 배열인데. 근데 그것은 차량 구조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요. 도대체 이 손상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감정서 뒷면에 썼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하다가 그 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에서 PD가 찾아왔는데 이 모양을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었다. 제 감정서가 그게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PD가.
그리고 한 30분쯤 있다 뭘 들고 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예요? 마늘 찌는 공이 있죠. 예. 그 몽둥이 같이 생긴 거 있죠. 아 예. 그걸 들고 왔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은 적도 있고. 아 이거.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전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년인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두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 좀 교수님도 직업병이 뭐 아까는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뉴스가 어디선 사건이 났다는 소리 귀신같이 잘 들으신다고. 직업병 제가 좀 약간 난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부르면 잘 안 들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죠. 근데 저희도 이상하게 사고, 살인, 사망 이런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예민하시구나.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 뉴스에 그게 좀 그냥 반사적으로 보고 제가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용산역 그 모니터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서 사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리산 일주도로가 있거든요. 옛날 90년대 때 누군가가 잠깐 소변이 불어서 이제 차를 받쳐놓고 소변을 보는데 저 밑에 유기된 시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됐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누굴까? 있어요? 그래서 치과 기록을 그일 때 남원, 뭐 임실, 순창 다 경찰들이 찾으러 다닐 텐데, 근데 그 형사가 갑작스럽게 테이블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 행방불명된 미아 찾기, 우표코기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놓는 게 있었어요. 예. 옛날에. 그날 지쳐서 딱 앉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88 올림픽 때 찍었던 이 태극기 이거 하는 그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종자를 찾으려면 맨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해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그럼 나이를 보니까 24살 되는데 8살 때 사진이 제출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자기는 이 애 같은 거야. 그래 올라오면. 직감적으로요? 네, 그래 올라와요. 그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는 별거중.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종신고를 냈고 아버지가 그럼 왜 사진을 그걸 냈느냐 대답을 않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협조해줘서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신 빙의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실종되시고 어디 다른 데 수용되시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다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묘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자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웅벽 그 옆에 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 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위 벗기고 뭔데 실압파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두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씻으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가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두정부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 뭐 뒤, 옆, 이마.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이번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측하게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해도 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본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세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하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네.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야. 아무도 없는 그 세면대한테 가서 쇠파이프를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야, 그 진술서만 봐도 그 안에 뭔가 그래서 네, 그 좀 부검 감정서를 쓰기 힘들 때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을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프시죠. 아프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참, 그것이 이보다는 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정자한테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졸려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 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 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그 낙엽이 시인가. 그래서 야,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것이 뭐. 자기도 모르게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네.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이렇게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오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제가 그런 말을 즐겼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나사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근데 살아있는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